전기산업기사, 전기기사, 홀로공부 수험서 2권 회로이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회로이론 1장 전자와 전기 현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홀로공부 전기 수험서 페이지로는 6페이지에서 13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그 많은 원자는 어디에서 왔을까? 라는 내용으로 압축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전기 수험서는 전기산업기사, 전기기사를 준비하기 위한 수험서이기도 하고 전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쓴 책입니다. 하지만 1장 내용은 사실 시험 내용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전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지 시험에 직접적으로 1장의 내용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과 관련해서만 내용을 보고 싶으시면 본 내용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전기자기학이라든가 회로이론 또는 전기기기, 전력공학과 같은 내용을 다룰 때 전기에 대한 기본 이해를 좀 더 깊게 해놓고 넘어가고 싶다 싶으면 들어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장 내용은 한마디로 원자와 전자에 대한 설명인데 전기를 이해하는데 원자와 전자만 설명해서는 이해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 원자, 전자에 대한 내용은 물리학에서 중력, 전자기력, 강한 핵력, 약한 핵력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그 중에서 전자기력에서 원자와 전자만을 따로 떼서 공부하는 게 지금 회로이론의 원자하고 전류, 전압과 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물리학에서 다루는 4가지 내용을 같이 겸해서 언급을 하면서 원자와 전자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4가지 힘이 있습니다. 자연계니까 우리가 사는 지구, 우주에 존재하는 4가지 에너지입니다. 그것이 크게 4가지인데 그 4가지가 중력, 전자기력, 강한 핵력, 약한 핵력입니다. 이것이 우주를 구성하는 에너지의 전부입니다. 그 중에서 중력은 아직 과학계에서 분명하게 밝혀내지 못한 내용이고요. 전자기력, 강한 핵력, 약한 핵력에 대해서는 비교적 많이 구체적으로 인류가 밝혀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자기력은 가장 많이 밝혀내고 우리 인간이 명확하게 이해를 해서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4가지 내용이 다 별개의 내용은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원자와 전자가 기본이 돼서 펼쳐지는 내용입니다. 중력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중력은 원자와 전자가 뭉쳐있는 어떤 거대한 집합체이죠. 그렇게 큰 집합체에는 중앙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중력입니다. 전자기력은 원자와 전자 사이에 발생하고 나타나는 에너지를 밝혀낸 학문입니다. 전기 수험서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입니다. 이 전자기력 내용 중에서 일부를 가지고 와서 원자와 전자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강한 핵력하고 약한 핵력은 지구상에 약 92개의 원자가 존재하는데 어떻게 92개의 원자가 만들어졌는지 그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강한 핵력과 약한 핵력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물리학에서 다루는 내용을 간단하게 언급하면서 원자와 전자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기의 역사에 대해서 짧게 간략하게 다루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전자기력과 관련해서 원자를 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과학자는 미국 과학자이고요. 이름이 리차드 파인만입니다. 리차드 파인만은 아인슈타인만큼 혹은 아인슈타인보다 더 많은 업적을 남긴 과학자로 저는 알고 있고요.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과학계에서. 옛날 사람입니다. 물론. 양자역학에 대해서도 연구를 많이 했고 현대 물리학에 큰 영향을 준 사람입니다. 이 리차드 파인만이 일반인을 위해서 쓴 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일반인을 위한 물리학 강의라는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 두꺼운 책에 처음부터 끝까지 원자 하나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식 하나 사용하지 않고 원자를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리학자 이외에 이 책으로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한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만약 전 세계의 모든 물리학자, 과학자들이 큰 실수를 해서 후대에 남겨줄 과학적인 업적이나 유산이 아무것도 없다면 아무것도 없고 단지 한 문장만 남겨줄 수 있는 사항이 된다면 그 문장은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랬을 때 이 리차드 파인만 본인은 이 문장을 뽑겠다고 합니다. 그 문장이 바로 이 세상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 한 문장을 남겨주겠다고 합니다. 이 문장 하나로
지금까지 과학계의 업적을 고스란히 후대에 남겨줄 수 있는 어떤 핵심 씨앗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원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설명하고 다음 내용을 볼게요. 리차드 파인만이 얘기한 대로 이 세상은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물질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물질이 있습니다. 땅, 나무도 있고요. 선풍기도 있고요. 책상도 있고 책도 있고 동물들도 있고 무생물이든 유기체든 모든 것이 다 물질입니다. 정신적인 것, 인간의 정신적인 그런 것만 빼면 모든 게 다 물질입니다. 이 물질을 탐구하면은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더 하부 구조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질 내부에 하부 구조가 있다는 얘기는 더 잘게 자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술적으로 자를 수 없는 것이 문제이지 하부 구조가 있다는 얘기는 개념적으로, 관념적으로 더 작은 단위의 입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잘게 나누면 분자 구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분자 구조는 우리가 아는 가장 작은 단위가 원자라는 것에서 원자하고 원자 간의 화학적인 결합 구조가 분자인 겁니다. 그 분자 구조도 더 하부 구조로 내려가면 이제 원자 구조가 나오게 됩니다. 원자는 전자, 양성자, 중성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원자는 그 내부 하부 구조가 있다는 뜻이고 그 하부 구조를 보면은 전자, 양성자, 중성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전자는 단일 입자입니다. 단일 입자이기 때문에 전자의 하부 구조는 더 이상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남게 되는 최종적인 소립자인 겁니다. 더 이상 자를 수 없는, 더 잘게 자를 수 없는 최종적인 입자 단위가 단일 입자인 겁니다. 하지만 양성자하고 중성자는 다릅니다. 양성자와 중성자는 그 내부 구조가 더 있습니다. 그것을 쿼크라고 부릅니다. 이 쿼크까지 가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자를 수 있는 하부 구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쿼크가 최종적인 단일 입자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기 수험서에서 다루는 전기는 쿼크까지 다루지 않습니다. 쿼크는 물리학에서 다루는 내용이지 전기라는 구체적인 특정 분야에서 쿼크를 다루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양성자, 중성자도 사실 다루지 않아요. 사실상 양성자, 전자 정도만 다루는 게 전기 분야의 영역입니다. 이러한 전자, 양성자, 중성자를 구성하는 원자는 종류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사용하는 원자는 약 110개의 원자가 있습니다. 원자 또는 원소는 같은 얘기입니다. 원자라고 해도 상관없고 원소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원자든 기본 구성은 전자, 양성자, 중성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객관적인 표현으로 원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전자하고 양성자, 중성자가 혼합되어 있는 구성의 비율은 110개가 서로 다 다릅니다. 110개 여기 있죠? 110개의 원자가 존재하는데 그 110개의 서로 다른 비율로 전자, 양성자, 중성자가 혼합되어 있는 것을 각각 부를 때는 이제 원소라고 합니다. 무슨 원소, 헬륨 원소, 수소 원소, 탄소 원소, 구체적인 결합 비율이 있을 때 그것은 이제 원소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원자나 원소는 비슷한 개념입니다. 이 원자의 구조를 한번 볼게요. 원자의 구조는 보이는 이 그림처럼 중앙에 원자 핵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그림 자체는 원자이고요. 이 원자 내부에 핵 부분이 있습니다. 이 핵 부분에 양성자, 여기 있죠? 양성자하고 중성자, 여기 중성자 있죠? 중성자가 서로 결합돼서 땅땅하게 핵처럼 뭉쳐 있습니다. 이것을 핵이라고 하고요. 이 핵 주변을 이 전자가 돌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그림보다 더 간단하게 표현하면 원자 구성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봤던 전자, 여기 있죠. 양성자, 여기 있죠. 중성자, 여기 있죠. 중앙에 중성자와 양성자가 결합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주변을 전자가 돌고 있는 구조가 원자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양성자와 중성자를 더 잘게 나누면 쿼크라는 단위까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전기 영역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은 간략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표현한 것이지 실제 원자의 모양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원자 구조와 관련해서 다음 내용을 볼게요. 기본적인 원자와 전자의 구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중앙에 원자 핵이 있는 겁니다. 원자 핵이 있고 그 주변에 파란색 전자들이 돌고 있어요. 이것을 지금 현재가 아니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고전적으로 원자의 형태는 이 둘 중에 하나로 배웠었습니다. 지금 그림의 왼쪽에 보이는 이 그림이 러더포드 모델이라고 해서 타원형 구조로 원자 핵 주변을 전자가 돌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원자를 설명하고 있고요. 닐스 보어 모델이라고 해서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은 원자 핵이 있고 그 주변을 일정한 궤도를 통해서 전자가 돌고 있다고 원자 구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고전적인 원자 구조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 설명도 지금 현재는 맞진 않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금 현재 물리학에서는 원자 구조를 양자 이론에 의해서 설명을 하는데 전자 구름 형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자는 원자 핵 주변 어느 곳에나 위치할 수 있고요. 고정된 궤도나 위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자 구름 형태로 원자 구조를 설명합니다. 확률적으로 전자는 핵 주변 어디든 있을 수 있다고 지금 물리학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설명은 지금은 맞지 않습니다. 원자는 정해진 일정 궤도를 돈다, 아니면 타원형 구도로 일정 궤도를 돈다, 이런 설명은 지금은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내용이 전기 산업기사, 전기기사 시험에 나온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참고 삼아 원자의 구조가 이렇다는 것을 설명드릴 뿐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볼게요. 계속해서 전자기력과 관련해서 원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원자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이해를 하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부터 조금 더 이해가 깊으면 나머지 내용이 재미있을 수 있어요. 이해가 깊으면 분명히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를 포함해서 우주에 있는 모든 원자를 다 알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하지만 최소한 지구 자연에 존재하는 원자의 종류는 92개입니다. 원자의 종류가 92개라는 얘기는 전자, 여기 있죠? 양성자, 중성자의 구성 비율이 제각기 다른 게 92개의 종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자의 종류 92개를 이름을 지을 때 양성자 수에 따라서 원자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원자 핵 안에 있는 양성자의 개수는 곧 원자의 종류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 종류마다 번호를 매겨놨습니다. 그래서 원자 번호를 얘기하게 됩니다. 그 원자 번호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원소 주기율표가 됩니다. 뒷 슬라이드에 나오니까 그때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에 대해서 말을 하자면 전자는 원자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전기 산업기사 기사와 관련해서 양성자와 전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중성자라든가 쿼크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 빼겠습니다. 너무 지역적인 부분으로 빠지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방금 얘기했다시피 원자 번호와 관련해서는 이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할게요. 양성자의 개수가 원자의 종류를 결정하고 원자의 이름을 매길 때 양성자의 수를 가지고 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양성자의 개수가 1개면 그것을 부르는 이름이 수소 H입니다. 이 원자가 있는데 원자 안에 양성자 개수가 하나예요. 양성자 하나, 중성자 하나 그렇게 있고 전자가 몇 개 있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원자 핵 안에 양성자 하나, 중성자 하나 있으면 그때 그 원자 이름을 수소라고 부릅니다. 양성자의 개수가 2개면 헬륨이라고 부릅니다. 양성자의 개수가 3개면 그때는 리듐이라고 부릅니다. 물리적으로는 양성자의 개수가 3개이면 그 물질은 무조건 리듐이 되는 겁니다. 양성자의 개수가 6개이면 탄소가 되고요. 양성자의 개수가 29개이면 우리가 전선으로 쓰는 그 물질, 구리죠? 구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양성자의 개수가 92개면 우라륨이 되고요. 우라륨은 핵폭탄의 원료가 되기도 하고 원자력 발전소의 에너지원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한번 이렇게 결정된 양성자 개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게 변한다는 얘기는 양성자의 개수가 3개였다가 2개가 된다는 얘기는 핵이 분열된다는 얘기예요. 양성자하고 양성자가 지금 붙어 있습니다. 2개죠. 눈에 보이는 이 원자는 헬륨입니다. 이 헬륨이 분리가 된다는 얘기는 핵이 분열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핵폭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은 인위적으로 사람이 갈르지 않으면 갈라지지가 않기 때문에 한번 결정된 양성자 개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탄소는 계속 탄소가 되고요. 한 번 리듐은 계속 리듐인 거고요. 한 번 헬륨은 계속 헬륨 상태입니다. 한 번 수소인 것은 계속 수소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다만 이런 양성자 개수가 한 개인 이 수소가 여러 개 있을 때 분자 구조를 이루고 있으면 그 화학적인 상태가 바뀔 수는 있습니다. 기체였다가 액체가 되기도 하고, 이거는 분자 구조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지 원자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원자 번호와 관련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원자는 수소 원자 1개에서 시작해서 92개의 원자로 파생된 겁니다. 어떻게 파생된 건지는 이따가 강한 핵력을 볼 때 그때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는 화학식 원소 주기율표가 있습니다. 이거 고등학교 내지는 중학교 때 다 보는 내용인데, 제가 이것을 여기다 갖고 온 거는 원소 주기율표가 원자의 양성자 개수를 가지고 종류를 분리해 놓은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익히 아는 거 몇 개만 보겠습니다. H, 수소죠. 우리가 수소라고 부르는 것은 그 수소 원자 내부에 양성자가 하나 있어서 그때 부르는 이름이 수소입니다. 헬륨이 있습니다. 헬륨은 헬륨 원자 내부에 양성자가 2개가 있습니다. 2개. 그럴 때 부르는 이름이 헬륨입니다. 리듐, 우리가 배터리, 리듐 이온 배터리 많이 씁니다. 그때 그 리듐이라는 물질의 원자는 그 내부에 양성자가 3개가 있습니다. 그때 부르는 이름이 리듐입니다. 여기 있는 거 다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몇 개만 보면은 아, 원자가 이렇구나 라고 조금 더 이해하는데 직관적으로 도움이 될 겁니다. 카본이 있습니다. 카본은 카본 원소 내부에 양성자가 6개입니다. 그때 부르는 이름이 탄소, C입니다. 영어로 카본이라고도 부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아는 산소는 산소 원자를 구성하는 원자 내부에 양성자가 8개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매일 원자 내부에 양성자가 8개인 물질을 매일 들이마시고 그리고 나무는 이런 산소를 계속 내뱉고 있는 거고요. 다음 나트륨, 소금이죠. 나트륨이라는 물질은 그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의 그 양성자 개수가 11개입니다.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 철이죠. 알루미늄이라는 철은 그 알루미늄 원소 내부에 양성자가 13개입니다. 티타늄 있습니다. 자전거, 티타늄 자전거도 있고요. 어떤 금속 티타늄으로 만들면 값이 비싸죠. 티타늄이라는 물질은 내부에 티타늄이라는 원자를 구성하는 양성자 개수가 22개입니다. 철, 우리가 쉽게 아는 철, 양철이라고도 하죠. 순철, 녹 잘 쓰는 철. 이 철은 Fe 인데 철의 원자 속에 양성자 개수는 26개입니다. 양성자 26개인 물질을 우리는 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아이론이죠. 시육, 전선의 재료. 쿠퍼는 어떤 물질의 원자 내부의 양성자 개수가 29개이면 그 물질은 무조건 구리입니다. 여기 은이 있습니다. 실버, 은. 은이라는 물질은 그 은 물질 내부에 원자를 구성하는 양성자 개수가 47개입니다. 양성자 47개가 서로 뭉쳐있는 어떤 원자는 무조건 은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건 딱 금까지입니다. 금, 화학기호로는 AU고요. 금이라는 물질은 그 금이라는 원자 내부의 양성자 개수가 79개, 79개인 물질을 의미합니다. 양성자 79개가 있으면 그 물질은 무조건 금인 겁니다. 양성자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서로 결합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이따가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강한 핵력을 얘기할 때 왜 인간이 이걸 못하는지. 금을 인위적으로 만들면 좋죠. 하지만 아직까지 인간의 기술로는 이렇게 양성자를 인위적으로 붙이질 못합니다. 양성자 개수가 100 몇십 개까지 올라가요. 자연계에 존재하는 것은 92개이지만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일부 원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합치면 110개가 조금 넘지만 기본적으로 자연계에 존재하는 원자 개수는 92개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보통은 원자 수보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지금 바지를 입고 있고 티를 입고 있고 안경을 쓰고 있고 뭐 책상에 책이 있고 하는데 어떤 물질이든 그 물질에는 기본적으로 전자수가 많습니다. 대개는 전자수가 원자수보다는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전자기력과 관련해서 원자를 보겠습니다. 양성자의 수는 원자의 종류를 결정하는데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걸 가지고 원자 번호를 매기게 되고요. 원소 이름을 매기게 됩니다. 반면 전자는 원자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양성자 수는 과학에서 밝혀내서 우리가 그런 줄 아는 것이지 우리가 느끼진 못하죠. 우리가 느낀다면 이 세상에 다양한 물질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나무, 책, 책장, 컴퓨터, 모니터 다양하죠. 이 다양한 것들이 다양한 양성자 수로 구성된 원자들이 조합돼서 이렇게 우리 눈앞에 있다는 것을 관념적으로 인지하는 거죠. 근데 꼭 관념적으로 인지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전자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자가 모여서 분자 형태를 띠게 되는데 그 화학적인 구조 형태의 분자의 화학적인 성질을 결정하는 것이 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금속의 광택이라든가 철의 차디찬 감촉, 얼음의 결정 구조 이런 거는 우리가 눈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혀의 감각으로도 느낄 수 있고요. 그 이유는 전자의 상태가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전자 상태에 따른 우리가 시각이라든가 미각으로 느끼는 것들입니다. 밥알이 말랑말랑하죠? 입으로 씹을 때 그렇게 느껴지죠. 그리고 그 밥알을 씹을 때 느끼는 입 안에 혀로 느껴지는 촉감이 있죠. 그것이 전자 상태가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전자의 상태가 그렇지 않다면, 그래서 원자의 화학적 성질이 다르다면 우리는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다. 다르게 느끼게 되겠죠. 우리가 밥을 먹다가 평상시와 다른 맛을 느낀다면 상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전자의 상태가 변한 겁니다. 다른 예로는 화학기호 Fe, 우리가 아는 철이 있습니다. 철은 녹이 잘 씁니다. 우리 시각으로 봤을 때 녹슨 철하고 녹슬지 않은 철의 차이는 녹슬지 않았을 때의 철의 전자 상태에서 전자가 빠져나가게 되면 그 빠져나간 모습이 우리 시각에는 녹슨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도 전자의 상태가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각으로 느끼는 것도 다르게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다 전자의 상태로 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을 씹을 때 이빨이 딱딱하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이유도 이빨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와 그 원자의 화학적인 성질을 결정하는 전자의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딱딱하게 느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전자의 상태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전자 같은 경우는 양성자나 원자 핵과 다르게 우리가 시각이나 감각으로 느낄 수는 있습니다. 물론 눈으로 그 전자의 입자 하나를 보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느낄 수는 있습니다. 볼 수도 있습니다. 금속의 광택을 햇빛에 비춰보면 빛이 나죠. 물론 반사돼서 보이는 것도 있지만은 원자가 빛을 받으면 열이 증가하고 열이 증가하면 원자가 진동하기 때문에 원자가 진동할 때 전자가 물질로부터 공중으로 튕겨나가는 것을 볼 수는 있다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양성자와 전자를 봤는데요. 그러면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원자를 기준으로 10에 28개의 원자들이 모여서 인간을 구성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의 원자로만 구성되진 않고요. 여러 원자들이 혼합이 돼서 이 정도 개수의 원자가 구성이 되면 인간이라고 하기 때문에 인간은 혼합물입니다. 지구도 원자의 풍부한 혼합물입니다. 지구를 구성하는 주 원자는 규소 원소, 산소 원소, 알루미늄, 마그네슘, 철, 금속류가 주로 많습니다. 지구는. 목성이나 토성 같은 경우에는 반대죠. 금속류보다는 기체류가 더 많은 행성이죠. 그래서 우주의 만물은 양성자, 전자, 중성자가 각기 다른 결합 방식으로 혼합되어 있는 결과가 우리가 인지하는 우주 만물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 우주 만물에는 지구와 우리 인간하고 우리 인간이 매일 보게 되는 갖가지 사물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전자를 한번 볼게요. 전자. 원자를 설명하면서 전자도 언급을 했지만 전자기력과 관련해서 이 전자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자기력은 일반적으로 현상이 있습니다. 양성자와 양성자는 서로 밀어냅니다. 그리고 전자 마이너스하고 전자 마이너스도 서로 밀어냅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일상에서 전자가 훨씬 많습니다. 어지간하면 다 전자가 더 많은 상태입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어떤 사람이 의자에 앉았어요. 의자가 있고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 여기에 걸터 앉게 되죠. 물론 사람 눈으로 보면 면적이 있고 부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이 걸터 앉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원자하고 전자의 거리, 원자하고 전자 사이의 공간은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축구장이 있으면 축구장 가운데 축구공이 하나 있으면 그게 원자고요. 그리고 그 관중이 앉는 관객의 의자 하나에 사람이 하나 앉아 있을 때 그것이 전자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빈 공간이 많은 것이 원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원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의자하고 그런 원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사람이 앉으면 이론적으로는 빠져야 돼요. 걸터 앉을 수 없고 빠져야 되는데, 빠지지 않고 걸터 앉게 되는 이유가 전자 때문입니다. 사람의 엉덩이와 의자에 전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전자와 전자가 서로 밀어낸 결과가 우리는 빠지지 않고 걸터 앉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전자의 힘은 엄청나게 강합니다. 벽에다가 손을 대고서 민다고 손이 벽으로 빠지지 않죠. 그만큼 전자는 강하게 서로를 밀어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의자에 앉을 때 우리의 엉덩이가 의자에 빠지지 않는 이유가 됩니다. 전자와 관련해서는 이 정도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자와 전자 관련해서 전자기력 내용을 봤고요. 이번에 이어서 원자와 전자 내용과 관련해서 강한 핵력과 약한 핵력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92개의 다양한 원자가 만들어지기 위한 과정,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분이 다 돼가고 있기 때문에 본 내용은 끊고 다음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